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4월 18일 목요일 오늘도 황사가 심하다고 하니까요. 외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에 박영선, 양정철 두 야권 인사가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통령실이 즉각 부인하고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이 하루 동안 술렁였습니다. 이에 앞서서 윤 대통령이 그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국정 기조와 인선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시점이 참 동교롭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이 잠시 뒤 수원지검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엽니다.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검찰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진실은 뭘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미일 재무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첫 3자 회의를 열고 경제 성장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평가절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우리에겐 환율 방어가 관건이겠죠. 프레스룸 라이브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야권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주장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장가희 기자,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서 제기된 게 이제 사건의 발단인데 지금 민주당이 수원지검에 모여서 규탄 기자회견을 현재 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 진술 조작 의혹이 촉발이 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찰에서 쌍방울 측이 북한에 방북 비용을 보내는 등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2020년 초에는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이후 사실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한 허위 진술이었다 이렇게 입장을 번복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법정에서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서 자신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방에 1315호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기소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을 모아놓고 쌍방울 직원들이 가져온 연어와 회덮밥, 술을 먹었다. 검찰이 회유하면서 묵인해줬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또 거기서 김성태가 나와 단둘이 있을 때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 이재명이 제3자 뇌물로 기소가 안 되면 형님이 큰일 난다 말했다고 했습니다. 의혹을 받는 수사 대상. 자, 그러니까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검찰청 안에서 연어, 회덮밥, 소주 파티를 하며 진술 조작을 모의한 상세한 정황을 진술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정치 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그야말로 죽이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 농단이자 중대 범죄 의혹이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 이후에 두 차례의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검의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의 공식적인 감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원지검은 장문의 알림을 통해 명백한 허위이며 회유나 진술 조작이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수원지검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수원지검은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의 수사 주체가 아닌 네,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도 공세 수위를 높였었는데 그 목소리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청에서 그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 모의를 하고 술판을 벌이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 검사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수원지검 1313호실 앞방 복도를 비추는 CCTV를 공개하면
같은 날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는지 금방 확인될 것 아닙니까? 이화영, 김성태, 박용철의 출정 기록을 공개하면 셋이 같은 날 수원지검에 모였는지 아닌지 금방 확인될 문제 아닙니까? 왜 공개 안 하십니까? 개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담당 교도관들도 조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원지검은 말로만 아니라고 하지 말고 근거를 내놓으십시오.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뭐 변호사를 했었는데 뭐 과거에는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행태들은 없었다고 보이는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 갖고 이재명 대표와 또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마구잡이,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뭐 이렇게 지금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초조해 갖고 이런 일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낼 그런 동기가 있는가? 그렇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본인이 얻을 이익이 있는가? 동기나 그 이익의 측면에서 본다고는 좀 거짓말할 가능성이 좀 오히려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 쭉 들으셨는데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좀 했는데, 일단은 수원지검은 무슨 소리냐? 자체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자, 검찰청에서의 어떤 술판 회유, 변호사인 강전혜 부위원장님, 이게 가능한가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불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구속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에서 버스를 타고서 이동을 합니다.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들어올 때는 보통 검찰청 뒤에 있는 문에 차폐 시설이 되어 있어요.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게. 거기에 버스를 딱 붙여서 건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요. 정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 신분증 같은 것도 맡기지만 모든 짐 검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그 주장을 하는 것처럼 쌍방울 관계자가 뭐 회덮밥, 술 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관련한 개호 교도관들뿐만이 아니라 1층에서 짐 검사를 하는 검찰의 직원들까지도 모두 포섭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좀 밝혀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저께 수원지검에서는 A4 3장 분량의 반박문을 냈습니다. 네. 거기 내용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조사를 받을 때 입회했었던 변호인, 이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에요. 이 변호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당시 한 5월에서 7월까지의 관련되어 있는 개호 교도관 38명 전원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지를 했었던 쌍방울 관계자 김성태 같은 사람들도 조사를 다 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허위다. 술이 들어온 적도 없고, 그리고 쌍방울 관계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들어온 적도 없다. 그리고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6월 30일이라고 날짜를 특정을 했는데요. 네. 6월 30일 같은 경우에 이화영 부지사가 식사를 했었던 것도 검찰 기록엔 다 있었는데,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는 뭐 창고나 어떤 뭐 조사실 이런 곳이 아니라 구치감, 별도 건물로 되어 있는 구치감에서 식사를 한 것도 다 확인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검찰 뭐 검사 한두 명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그렇습니다. 거다. 그것은 거의 수원지검 안에 있는, 왜냐면 뭐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면은 그 지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소리 같은 것을 들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모두가 어떤 한 공범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일일지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예. 자, 박진영 부원장님, 일단은 내용 보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요, 검사실이 도면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다고 하죠. 그럼 이거 보면 좀 신빙성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법하거든요. 지금 검찰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계속 이런 발언을 하면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이 영어의 몸인 상태에서 이 정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개연성이라는 게 생각이 납니다. 개연성. 이 정부의 검찰은 그러고도 남아라고 아마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 생각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이런 류의 진실 공방보다는 국회로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 이 상임위를 열고요, 또 국정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과정들을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지금 민주당이 아까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CCTV가 아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또 이제 출석 자료들 그 당시에 또 공직자들이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하나 좀 보태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국회법이 청문회 외에는 이 공직사회의 자료 제출이라든가 거짓말에 대해서 징벌적 조항이 없습니다. 이번에 22대 국회가 열리면은 그런 법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일반의 상임위라든가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공직자들의 자료 제출 거부라든가 또는 위증 이런 것에 대해서 징벌하는 규정을 만든다면은 저는 내부에서 제보자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은 이거 100%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검찰은 계속 이러면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이정훈 실장님. 네. 영화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나올 법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 이화영 부지사의 지금 이 진술이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안 맞는다.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검찰청에서 술을 먹었냐 안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먹었느냐예요. 이유가 왜 먹었냐면 술을 먹으면서 회유를 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회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식의 어떤 증언을 하지 말고 증언을 해라. 그렇게 증언을 해야 지금 너한테 이화영 부지사한테 이롭다. 그러니까 그렇게 압력을 넣기 위해서 술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이후에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그렇게 했어야죠. 상식적으로 말이 되죠? 술을 먹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진술을 한 게 되죠, 지금. 예. 그런데 날짜를 보시자고요. 자, 지금 날짜를 특정했습니다. 6월 30일 날 그렇게 술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미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한 시기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훨씬 전이에요. 자, 3월 5일자 오마이뉴스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그때 검찰이 한 말이 6월 9일 날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 쌍방울 방북 비용을 이 대표한테 보고했다라고 하고요. 2차 보고가 6월 18일, 진술이 6월 18일 날 있습니다. 쌍방울 비용 방북 처리 이 대표한테 보고했다. 두 번에 걸쳐서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라고 날짜를 특정한 날짜는 3월 5일 훨씬 이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4월 4일 날 진술이 어떻게 되냐면 6월 30일 날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6월 30일 날 술을 먹었는데 어떻게 6월 9일 날 진술을 하죠? 이게 첫 번째 말이 안 되고요. 자, 아까 개연성이 있는 그 그림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위가 창고고요. 밑이 1313호고요. 그 옆에 방이 있고요. 이렇게까지 기억이 뚜렷한 사람이 첫 번째는 왜 1315호에서 술을 먹었다고 진술을 했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 옆에 방이 있고 뭐 다 한 사람이 1315호에서 먹었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말을 바꿉니다. 1313호에서 먹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되고요. 뭐 말이 안 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만 아까 민주당 그 진상조사단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아니 개호교도관을 조사도 안 하고 개호교도관 38명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어저께 발표했거든요. 그 발표도 보지도 않고 지금 개호교도관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저는 가장 중요한 단서 이 거짓 진술의 가능성이 날짜가 엉망진창입니다. 날짜가 안 맞는데 어떻게 이 진술을 사실로 여기면서 저렇게 진상조사단이 발표를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자, 강전의 변호사님이랑 한번 여쭤볼게요. 이 의도, 시점 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 이 시점? 아무래도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요. 이러한 방북 그리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도지사에게 당시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되고서는 이화영 그 평화부지사를 임명을 한 것 아닙니까? 사실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해찬 그 전 총리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평화부지사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스텝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서 평화부지사로서 대북 이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기도지사에게 아무것도 보고하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도지사는 과거에 성남시장인 시절에는 보도블록 하나 깔아도 성남시장인 내가 다 결제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일단 이 전제부터가 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이화영 부지사가 1심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를 안 했다고 했다가 작년 6월경에 했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안 했다라고 한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1심 판결이 곧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재명 도지사에게 만약에 보고했다라는 것이 법원에서 인정이 되어버린다면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는 피해자, 제3자 뇌물죄의 피해자로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왜 본인이 중간에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거기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깨기 위해서 당시에 검찰에서 술 주면서 이제 뭐 술 마시면서 회유를 당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이게 만약에 맞다면 맞는 거고 혹시나 네. 위증이라면 이거 처벌이 됩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피고인이기 때문에 네. 피고인 본인에 대해서는 그 위증의 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그러면은 이제 1심에서 만약에 유죄 인정이 됐을 때 뭐 어쨌든 항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항소를 했을 때 거기에 있어서 본인이 술을 마셨다, 식사를 했다 이렇게 뭐 회유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1심에서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관련되어 있는 지금 그런 회유, 술자리 없었다고 얘기했던 본인의 직전의 변호사 그리고 38명의 개우 교도관 이 사람들을 저는 증인으로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항소심 재판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길어질 것이죠. 수 있다. 예,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견 주셨고요. 자, 여선웅 행정관, 일단은 가장 궁금한 게 CCTV 까보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검찰에서는 복대에만 CCTV가 설치돼 있고 이 저장 기간도 30일이라 일단 없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물증 확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뭐 CCTV 같은 경우에는 뭐 검찰청 뭐 내부 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금 이제 없는 것으로 그렇게 네.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추가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화영, 김성태 등의 출정 기록, 그 다음에 쌍방울 직원들이 뭐 회나 뭐 소주 이렇게 사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쌍방울 직원의 이제 검찰 출입 기록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도관들의 출정 일지를 전부 다 공개해라. 그래서 민주당이 껴맞춰 보겠다 이거였는데 지금 수원지검에서는 본인들이 다 했는데 아니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민주당은 사실은 지금의 이제 뭐 윤석열 검찰 수원지검을 못 믿는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이 약간 좀 본질로 돌아가서 보면은 네. 왜 지금 이화영 부지사와 뭐 술 마셨고 회유했고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냐. 결국에는 이 대북 송금 사건이 지금 돈을 받은 측은 북한이고 북한은 저희 그 검찰이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결국에는 준 사람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에 검찰과 회유의 압박이 있었다. 이거가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이건 굉장한 뭐 이재명 대표 말대로 국기문란 사건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오늘 뭐 수원지검 항의 방문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에 제가 한 가지 놓치는 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뭘까요? 남북교류협력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법에 근거해서 경기도에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위원장이 평화부지사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법률적, 행정적 이 결재 계통에 지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뭐 그런 일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만은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될 의무나 행정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굉장히 정치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보도록. 자, 이번엔 영화 이런 대사가 생각납니다. 난 한 놈만 팬다 이런 생각나는데 바로 이 조국 혁신당 얘기입니다. 조국 대표가 어제도 정부 여당의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지금 나라를 2년간 망친 사람은 자기와 자기의 보스인 윤석열 대통령인데 마치 이재명 조국이 나라를 망친 것처럼 말하는 것도 일반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일단 그 정치를 하겠다는 목표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권력 유지란 거 외에는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저는 아직도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있다. 이 총선 참패 후에도 모든 문제의 근원이 대통령 자신임을 인식 못하고 있는 거고 옛날에 그 클린턴 대통령 선거할 때 유명한 그 영어 구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간 바꾸면 stupid, it's you 인 거죠. 그 당시는 이제 경제다, it's the economy라고 그랬는데 stupid, it's you인 거예요. 그거를 지금 모르고 그것을 참모들이 얘기를 안 한 겁니다. 당신이 문제입니다. 말하다간 잘리니까. 네, 영어 단어를 굳이 한글로 좀 옮기진 않겠습니다. 자, 이정훈 실장님. 네. 일단은
한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한테 일단은 조국 대표가 굉장히 거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요즘 결이 다르죠.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굉장히 품격 있고 그리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지금 어떤 스타일 자체가 선거 때와 다른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75석의 야당 대표로서의 어떤 모습이겠죠. 그런데 조국 대표는 굉장히 거칩니다. 매일같이 하나씩 지금 어떤 행동이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조국 대표에게는 이재명 대표만큼의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간이죠? 사법 리스크죠. 그러니까 항소심은 이미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 3부에 이제 배당이 돼서 네. 전원 합의체로 가지 않으면 4개월 이내로 그러니까 그 대법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지금 거의 모든 어떤 법조인이 아마도 항소심이 기각되거나 또 뭐 각하될 가능성이 대법에서는 없다라고 한다면 예. 자신한테 주어진 4개월 동안 최대한 이 정부에 타격을 주고 그다음에 자신이 의지한 대로 사법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라는 그런 그 계획하에 매일같이 이렇게 쏟아내는데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자신의 어떤 보복 이런 것들은 사실상 권력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조국 대표한테 주어진 권력은 그렇게 쓰라고 지금 주어진 권력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범죄 혐의자들이 모두 다 선출될 권력이라고 해서 권력을 쥔 다음에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원한을 전부 다 보복을 하게 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쏟아내는 어떤 발언들 역시 자신이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는 해야지 나를 이렇게 망친 것, 우리 가족을 망친 것 이걸 되풀이하면서 보복의 언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지금 조국 대표에게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갈 길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일단 조국 대표 말 들어보면 그냥 야권의 어떤 돌격 선봉장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들으십니까? 맞습니다. 이종근 평론가 말씀처럼 조국 장관은 시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도전을 하고 있다. 속도전이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국 혁신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더 강한 비판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 표현하자면은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려야 되겠다라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지지했기 때문에 그 지지층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이런 부분도 존재합니다. 조국 장관을 향한 여권의 비판은 그냥 반사하면은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중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본부장 의혹들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민정수석 시절에 조국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복수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과거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비공식 인터뷰라든가 이런 쪽에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조국 장관의 뒷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고 그림자처럼 닮은 측면들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그 닮은 측면에서 한 사람은 가해자가 되어서 권력을 누리고 있고 한 사람은 피해자가 되어서 가족이 도륙당하는 이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예. 저는 조국 장관이 저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개인 간의 감정의 문제지만 이것이 국가의 운영의 문제로 지금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국 장관은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건곤일촉의 승부를 내겠다. 그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강진애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국 대표의 쭉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4분의 1이 어쨌든 조국당을 찍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이죠. 오늘 신문에 또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던데 조국혁신당을 국민의 4분의 1이 찍은 이유 뭘까요? 잠깐 얘기해 보면. 네, 이번 총선에서 24.6%의 국민들께서 조국 혁신당을 이제 비례대표에서 지지를 하셨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한 언론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투표를 하신 분들은 일단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생각들도 갖고 계셨는데 세 번째는 조국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매력, 외모라든지 화법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 번째로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지금 조국 혁신당이 창당 한 달 만에
12석이라는 정말로 큰 원내 3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대 양당에 대한 국민들께서의 그동안의 실망감 그리고 조국 대표와 그 조국 혁신당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보여줬었던 어떤 선명함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 조국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떠한 사법 리스크, 가족들의 모든 사법 리스크들을 국민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시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국 혁신당이 좀 입지와 뭐 속도를 높이고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태도가 좀 총선 전과 이후로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인하하겠습니다. 양당의 극한 대립을 완화하는 완충 역할이 커질 것이다. 그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행은 계속 유지는 돼야 되겠죠. 20석 기준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 네. 저는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그 만만치 않은 문제거든요. 그쵸. 그래서 서두르지 않을 생각이고요. 지금 저희가 12석, 저는 12채의 그 세빙선을 갖추었다 이런 말을 거창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8척의 세빙선을 더 갖추고 싶은데 그런데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쪽수를 막 늘리는 데 집중하다 보게 되면 당의 정체성이 흩어질 수 있거든요.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그런 방식, 그런 시간에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막 이 사람 저 사람 강제로 당겨오고 꼬오고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내 이 교섭단체 관련한 얘기였는데 자, 유소름 행정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이 굉장히 견제에 나선 모습입니다. 도와줄 것처럼 하다가 이게 너무 커지니까 견제 이런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본질적으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냥 견제라기보다는 뭐 그냥 약간 조금 뭐 곤란한 점이 조금 있다. 특히 이제 원내 교섭단체 의석수를 예전에는 민주당이 선거 공약으로 20석에서 좀 낮추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뭐 지도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그거는 이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쳤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국회 상임위가 18개 정도 되는데 교섭단체가 되면은 상임위마다 다 간사가 이제 세워져야 되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기준에도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교섭단체 낮추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다. 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어쨌든 조국 혁신당 그리고 뭐 개혁신당 뭐 이렇게 이제 야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되게 선명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야당이고 마청이긴 하지만 어쨌든 175석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어서 또 수권 정당의 면모를 좀 보여야 돼서 선명성 경쟁에서도 약간 조금 곤란한 점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 계속 나오는 역할 분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강전혜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들? 네, 원내교섭단체가 되면은 일단은 지금 행정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상임위에 간사를 파견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간사가 상임위에서 일정 같은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지만 국무위원, 그러니까 장관에 대한 출석 요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조국 혁신당에서 뭐 법사위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거기에 그 관련된 장관들을 자꾸 소환을 하고 이분들이 사실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선명성 경쟁에 있어서 좀 민주당의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원내 3당으로서 비례만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생각하는데요. 네. 어떠한 이러한 전국 주도권에 있어서 야당에서 이러한 선명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조국 혁신당에서 보였을 때 민주당에서 의석수는 훨씬 많지만 여기에 밀리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와 지금 사실 또 조국 대표가 다음 대선 과정에서의 어떤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너무 사람이 많지만 조국 혁신당은 12명이고 사실은 조국 1인 체제로 지금 볼 수가 있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요. 이러한 문제도 있어서 아마도 총선 공약이었지만 민주당에서는 원내교섭단체를 20명에서 낮추는 것에 대해 지금 좀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당의 미묘한 어떤 행보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민주당이 약간 조국 혁신당의 견제에 나선 모습인데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최고위원이 조국 혁신당이 워크숍에 가서 강연을 했다가 민주당 지지층에 문매를 맞고 해명글까지 올렸어요. 장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카페죠. 제명인의 마을에 정청래 의원이 글을 올렸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자신이 초청 강연을 왜 하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자신은 21대 총선에서도 예비 후보와 영입인재 교육을 담당을 했었고 이번에도 민주당 영입인재들에게 강의를 진행하던 와중에 조국혁신당에서 우리도 좀 해달라 이런 초청이 있었고 당 최고위에 이를 미리 공유한 뒤에 강연을 했다고 했습니다. 강의 내용은 입법 활동, 예산 감시, 상임위, 지역구 관리 등이었다면서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으로서 서운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리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제가 앞장서서 지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네. 자, 이종훈 실장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민주당 내에서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네. 자, 정청래 최고는 굉장히 좀 난감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대단히 비상식적입니다. 조국 혁신당과 지금 민주당이 강령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정치 철학이 굉장히 다른가요? 스스로도 지금 많은 어떤 그런 그 선거 과정을 통해서 두 정당은 거의 일란성 쌍생화 못지않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태도를 갖고 또 여러 가지 지향점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지나친 팬덤 정치예요. 이 팬덤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집단만 순수하게 지지하고 숭배하고 또는 어떤 특정 정치인만 숭배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이질적이면 남의 정당 그래서 비판을 하고 배타적인 어떤 상황이 되는 것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당이라든지 정당 민주주의 혹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어떤 민주주의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와 같은 어떤 그런 그 선상에서 어떠한 협상을 하고 또 어떻게 결과를 내는가 이게 정치이지 조금이라도 다르면 또는 이게 다른 정치인을 지금 따르고 있는 어떤 집단이면 배타하고 비판하고 거리를 두고 우리만 순수하다라고 한다면 정치가 아니라 그건 거의 종교로 바뀌는 거거든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에 제가 하나만 좀 네. 덧붙이면 제가 정청래 의원이 조국혁신당에 가서 강의를 했다라는 이제 언론 기사를 보고 되게 의아하다 생각했거든요. 어떤 지점이죠? 정청래 의원이 지금 가서 한 얘기가 입법 활동, 예산 감시 활동, 특위 상임위 활동, 지역구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조국혁신당 이번에 당선인들에게 본인이 강의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조국혁신당 안에 지금 황운하 의원 있잖아요.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황운하 의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강의 내용을 왜 하필이면 정청래 의원을 초청을 해서 했을까? 좀 그게 의아하다 생각을 네, 했습니다. 박재영 부원장님 의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초선하신 분하고 사선하신 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네. 이 사실은 제가 좀 확인을 해보자면은 네. 그 팬카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을 칭찬하는 글이 9대1로 많아요. 더 많습니까? 일부예요. 일부 당원들이 이제 비판을 했다. 예,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숫자는 한번 저희가 한번 체크해봐야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청래 의원이 올린 글에 뭐 댓글이나 이런 게 뭐 700개, 800개가 달렸어요. 그런 상황이고요. 아니 국민의힘에서 가서라도 강의해 줄 수 있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지금 하는 게 의정활동 잘하라는 이야기인데 정쟁 이야기가 아닌데 저는 뭐 당연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다수의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오히려 정청래 의원이 잘했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웠던 소식입니다. 대통령실 인선 관련 저희가 한번 지금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장 기자, 어제 저희가 다루긴 했지만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인선설 굉장히 하루 종일 정치권에서 시끌시끌했어요.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에는 박영선 전 장관을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보도 때문인데 대통령실에서는 보도가 나오고 몇 시간 만에 검토한 바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박영선 전 장관이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기묘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현재 박영선 전 장관은 일본을 방문 중인데요. 이번 주말쯤에는 한국에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찌됐든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이 야권 인사라는 점에서 민주당에서도 많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거론된 이 세 분도 네. 되게 좀 당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뭐 인사치레 정도 연락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좀 뭐 인사치레 정도의 화답을 이렇게 뭐 검토의 긍정적 수용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박근혜 정부 탄핵 직전에 그 탄핵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내셨던 김병준 씨를 총리로 지명을 했어요. 네, 그거와 유사한 느낌이 드네요. 어이없는 해프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매우 좀 불순한 의도가 있는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런 내용을 언론에 알렸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보도가 나온 출처는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일 가능성이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를 원한다면 그런 마음이 티끌이라도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들으셨다시피 굉장히 어제 시끌시끌했습니다. 맞다 아니다. 여야 모두 뭐 이건 아니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자, 근데 인사 관련 보도가 나오기 하루 전에 그러니까 한 16일입니다. 그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했던 날 장관 기자 일단 윤 대통령이 뜻밖의 인물을 만났었다. 여기에 좀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홍 시장과 윤 대통령은 한 4시간가량 인사와 내각 쇄신 또 국정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홍 시장이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오늘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야당과 소통이 가능하며 야심이 없는 사람을 고르셔야 한다라고 했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의 선택 기준으로는 정무 감각이 뛰어나면서도 대통령에게 충직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이 좀 추천을 했는데요. 총리 자리에는 김한길 위원장 그리고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의원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또 홍준표 시장은 지금 해야 할 일은 총선 패배 전국을 인사청문회 전국으로 만드는 일이라면서 차기 총리와 비서실장을 즉시 임명을 하고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이렇게 홍 시장이 언론에다가 말을 했습니다. 예. 자, 이종구 실장님 어쨌든 굉장히 말이 많았던 어떤 보도 내용, 인선 보도 내용이었는데 두 사람이 만난 후에 이 인선 기사가 나왔다. 이런 점이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홍준표 시장과 윤 대통령의 만남 이후 그 다음 날 아침에 지금 박영선, 양정철 설이 나왔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양정철과 박영선 전 장관이 언론에 나온 것을 두고 두 가지 가능성을 지금 놓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이 확실하게 대통령실 내에서 기사가 된 건 맞습니다. 보니까 여러 TV조선과 또 YTN 보도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렇다면 그럼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가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사가 나왔거나 아니면 거꾸로 이 두 사람을 반대하는 측에서 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도를 시킴으로써 이거 주저앉히게 만드는 이 두 가지 효과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홍준표 시장과의 만남에서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지금 인선을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왜 그 다음날 5시 반에 이 기사가 굳이 나왔을까? 연결시켜 봤을 때 아마도 이 둘, 그러니까 박영선, 양정철 이 두 사람을 꼭 이번에 총리나 혹은 비서실장으로 입성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홍 시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 그 인선이 장제원이나 혹은 김한길 이 두 분한테 가게 된다면 이걸 추진했던 측, 그러니까 박영선, 양정철 이 안을 추진했던 측이 지금 위기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언론에 나오게 했다라는 추정도 가능하죠. 두 파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데 박진영 부원장은 어떻게 지금 이 사안 보십니까? 이 만남? 우리 이종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네.
너무 장황했나요? 길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네. 박영선 너무 과하지 않아? 김한길 정도면 받을 수 있지 않아? 이거예요, 그림은. 누가 되고 싶은지 저는 바로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런 거 정계개편 이런 거 이제 장교에서 하시는 전문가 이름이 바로 나오셨네요. 저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고요. 한편으로 보면 고도의 이간책입니다. 이간책이다. 친명과 친문을 갈라치게 하려는 야당을.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전 의원이라든가 윤건영 의원도 그런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예를 들자면은 박영선 전 장관이나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을 총리라든가 비서실장으로 선다는 건 연정이에요. 그러면 연정의 차원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야당 대표하고 협의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저 두 사람을 찍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친문과 친명을 갈라치게 하는 이간책의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영선은 여당 내에서 거부감이 심하잖아. 야당서도 거부감이 있을 거고 그러면 김한길 정도는 괜찮잖아. 저는 그렇게 딱 느낌이 오는데요. 강전애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갈라치기라는 표현을 야당의 갈라치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글쎄요, 갈라치기라기보다는 그만큼 열려 있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열려 싶은데요. 예,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사실 민주당의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왔었고요. 저는 이번 그 인사 얘기가 나왔을 때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토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국회에서 4선을 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중기부 장관을 하면서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여성 첫 번째 총리라는 이러한 부분들 지금 정권에서 보수 정권에서 좀 여성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한 쇄신도 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양정철 전 원장의 경우에는 조금 너무 많이 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조금 더 열려 있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야당과 소통이 되는 사람을 찾는 과정이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꼭 이분들이 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노력 그리고 인물을 찾아가는 과정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선홍 행정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야권 인사들이 일단은 공통 분모입니다.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저는 그 총선 민의를 받아서 용산에서 야당과 협치하기 위해서 야당 인사를 기용하려고 했다면은 야당과 협의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야당과 협의 없이 먼저 기사로 나온 것은 저는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네. 박영선, 양정철을 막기 위해서 리크를 시켰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오늘 지금 장제원 그리고 김한길 총리설 이렇게 이제 또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내부에서 계속 정리되지 않는 뭔가 계속 암투가 조금 그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적어도 이제 야당 인사를 기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비서실장이나 다른 것들은 조금 차치하더라도 총리를 야당 인사로 기용한다는 것은 이건 완전 연립 정부거든요. 네. 총리한테 야당 장관 추천권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책임 총리 하겠다는 것이고 이거는 굉장히 큰 메시지였는데 이걸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은 뭔가 내부적으로 뭔가 정리가 안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여소야대 전국 돌파하기 위한 어떤 탕평책, 연정, 연립정부, 한간에서 거국내각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보면 좀 방법이 좀 틀렸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죠. 당연히 이게 천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건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시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어떤 그 구상을 갖고 있다라고 밝혀도 힘든 상황이에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전례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총리는 아니지만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시작할 때 이미 그 전에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79명밖에 없었어요. 새천년 민주당이 79명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탕평책을 썼거든요. 첫 번째 초대 비서실장에 노태우 정부의 정무수석이었던 김중권 전 수석을 비서실장으로 영입을 합니다. 더군다나 TK 출신. 그러니까 그때 파격이었어요. 굉장히. 그런 상황에 버금가는 사실 문제 인식을 갖고 있고 해야만 합니다. 지금 야당에서 어떠한 인사도 반대할 거예요. 그야말로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다 반대를 할 텐데 최소한 이 민주당과 맥을 같이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박 전 장관은
반도체에 꽂혀 있어요. 책도 반도체 주권 국가예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가 상당히 지금 중요하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욕구가 굉장히 충만해 있거든요. 이런 것이 현 정부의 어떤 상황, 경제적인 상황과 맞물릴 수 있는 지점인데 이것이 지금 미리 터져 나와서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 논란을 일으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난감한 상황이 된 건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흘렸든 뭐 추측하는 흘렸든 뭐 취재를 해서 이렇게 알아냈든 기자들이요. 어쨌든 메시지가 좀 나오는 문제에서 메시지 관리가 좀 부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부원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누군가가 기획을 하고 있다. 기획을 누군가 하고 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그런 총리가 가고 싶은 사람이 네. 기획하고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제가 아까 성명 말씀드렸잖아요. 예. 박영선은 안 되는데 나는 돼. 뭐 그런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딱 그 냄새가 났어요. 뭐 저는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지금 상황에 보면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정책을 압니까? 국정 비전을 압니까? 이런 거 모르니까 사람 관계에 팝을 조정. 검찰 때 했던 습관대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위기를 모면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은 그냥 경제 관료 중에 모든 이 공직자들의 신망을 받는 그런 분을 총리로 쓰는 게 맞아요. 지금 저는 정치인 어느 누가 들어오더라도 이완돼 있고 레임덕에 이미 빠져 있는 공직사회를 장악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치인들끼리의 타협이고 정치인들끼리의 협치이지 국가가 돌아가는 실제 정책 집행자들은 관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관료 사회를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협치를 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 때 3,300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2,600까지 떨어졌는데 그거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경제와 민생을 직접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집행력과 행정 장악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 장꾀는 그만 부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어떤 야권 인사를 발탁하자 뭐 이런 취지로 읽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전혜 부위원장 일단은 홍준표 시장이 어쨌든 대통령을 만났고 홍준표 시장 하면 요즘 한동훈 전 위원장 네. 굉장히 어떤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 얘기가 나왔을지도 궁금합니다. 두 인물의 대화에서. 글쎄요, 본격적으로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왔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지만 어쨌든 홍준표 시장님이 당시 이제 대통령을 만나고 이후에는 SNS가 조금 잠잠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봄날은 간다라는 글을 또 올리기도 했고요. 네. 그전에는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정말로 좀 날선 거의 막말 수준의 이야기들을 거의 하루에 몇 개씩을 쏟아내는 상황이었었는데요. 본인이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결국에는 당의 어른으로서 앞으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지, 어떠한 방향들을 제시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셨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을 어떤 거칠게 공격할수록 한 전 위원장을 좀 띄워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장가 기자, 일단은 실제로 여당 지지층이 차기 당권 주자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좀 가장 많이 뽑았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비대위를 거쳐서 당대회를 하게 되잖아요. 전당대회를 하게 되는데 네. 이 당대표로 누구를 가장 선호하느냐 이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층 절반가량이 한동훈 위원장을 꼽았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자, 저기 보시면 한동훈이 44.7%, 나경원 18.9%, 안철수 9.4%, 유승민 5.1%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100%로 치르는데 이 룰대로 차기 당대표가 당심으로만 치러지게 된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등판할 시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의 어떤 범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전망을 내놨는데 이게 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서 한번 잠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에 대한 눈에 띄는 발언이 있었는데 한번 듣고 오시죠. 그 언제쯤 등판해야 됩니까? 내가 보기엔 최소한도 한 1년 정도는 쉬어야 될 거예요. 1년 정도. 뭐 그냥 무조건 쉬우면 안 되고 예. 자기 나름대로 일반 국민에게 자기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를 노력을 해가면서 예. 이제 시기를 보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아,
한동훈 위원장은 상당히 이 진통의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등판하기는 힘들 거라고 난 봐요. 이준석이가 개혁신당을 좀 점점 발전적으로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자체를 고치면서 당세가 조금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매우 내가 봐요 높다고 봐요. 그러서 2027년이 될 거면 대선이 있는데 그때 아마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난 봐요. 네, 일단 2명 거론을 했는데 이종훈 실장이 먼저 한동훈 위원장 보면은 1년 쉬어야 한다. 대권 주자로도 쉽게 등판하기 힘들다. 이렇게 전망을 해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그 타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지금 처음에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2타수 2안타니까 거의 18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들어선 타석에서 저는 제 기억엔 계속 지금 타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땅볼입니까, 삼진이? 거의 2할 때 정도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크레딧이 얼만큼 믿을만한가를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내놓으신 안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마도 이번 전대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안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만약에 전대에 나오지 않았을 때 이 당이 안정적인 흐름으로 한 2년 동안 간다면 아마 나오는 것을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에게 2년이라는 기간 너무 길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당은 굉장히 위기에 자주 직면을 할 겁니다. 그러면 소환될 가능성, 이름이라도 계속 소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서 그런 어떤 순간을 생각을 한다면 이 전쟁에서 진 장수가 1개월도 안 돼서 또 나오는 상황, 그 상황을 언제나 비판했죠.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나오고 당권 도전. 그것을 똑같이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박시영 부원장 상황 궁금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거치 그리고 이준석 전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별의 순간 2020년 대권 때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는 여당 대표를 했고 지금 야당 대표입니다. 현재 대권 주자예요. 네. 대권이 되느냐 마느냐는 뭐 별개의 문제고 네. 이미 대권 주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홍준표 시장이 만나서 관에다가 집어넣고 뚜껑까지 이제 못질까지 한 거예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에 원톱으로 뛰었기 때문에 지지자들한테는 잔영과 여운이 남아 있어요. 한동훈에 대한 기대심. 왜 그분을 중심으로 모였거든. 그게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1위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홍준표 시장은 잠재적 경쟁자니까 없어지면 좋죠. 그런 부분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합의가 됐다는 것은 대통령의 영향력이 아직도 행사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번 전당대회에 못 나온다.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면 갈수록 그 잔영과 여운은 지지자들로부터 사라집니다.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저는 지지자들로부터 잊혀지고 걸출한 국민의힘의 이 차기 대권 주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재질임이라는 것을 막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자력 기반을 가지지 못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없으면 자체 발광하지 못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결국 정치에 다시 재등장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사건 하나 있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전부 다 알 거야.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는 절대 사람이 누워있을 자리가 아니야. 딱 보니 묘바람입니다. 악지 중에 악지란 말이다. 저게 사람감 맞아? 판에서 뭐가 나왔다고 이 사람아!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네, 누적 관객 1,100만 명을 넘은 영화 파묘 갑자기 보고 오셨는데요. 현실판 파묘가 벌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다뤄봤는데 장관 기자 어떤 내용인가요?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남성 A씨가 지난 2월에 새벽 4시 전처 B씨의 가족 묘지에서 허락 없이 전처의 부모님 묘를 팠습니다. 자, 미리 관을 준비를 해서요. 전 장인 장모의 유골을 옮겨 담은 뒤에 6km 거리에 있는 제주시 애월읍 한 토지에
다시 묻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전처 B 씨의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이 A 씨를 긴급 체포를 했는데요. 이 유골을 어디에 묻었는지 유족들에게 말하지 않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적이 파악되자 모든 것을 실토했다고 합니다. 예. 자, 강준혜 변호사님. 이게 충격적인 사건인데 또 왜 이랬답니까? 이 전처와 재산 분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인은 더 좋은 곳으로 이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관이 지금 묻혀져 있는 데는 흙도 제대로 덮여져 있지 않고 담배꽁초 같은 것들도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전처의 신고로 경찰이 착수를 했는데 또 어디를 이장을 했는지도 처음에 이 사람이 밝히질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경찰이 휴대폰 포렌식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장한 곳을 알려줬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좀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이분이 형사 판결을 받았는데 분묘 발굴 유골 은닉 혐의로 구속이 되었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결국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자, 이종훈 실장님 그래도 네. 사람인데 할 일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무덤을 이렇게 경건한 장소로 그렇게 모시는 건 우리의 관념상 그 무덤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고 뭐 종교가 다르더라도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관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안 된다라는 형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합헌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엄하게 다스려야 되는가라고 법에서도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치킨 한 마리 사 먹기도 겁날 만큼 치킨값 많이 올랐죠. 그럼 가격이 올랐으니 치킨집은 마진이 많이 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전국 소상공인들은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명 5대 치킨 브랜드 업주들은 어제 한 언론 매체를 통해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치킨집 사장님들 입장을 내놨는데요. 원가 상승으로 비용 부담도 커지는데 배달앱에 내는 수수료와 배달비까지 늘어나 아무리 팔아도 인건비가 나오지 않아 적자를 보기도 한다며 절박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더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 배달앱 화면 상단에 노출이 돼 사용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요. 최대 매출의 30%를 배달앱 수수료로 지불한다는데 업주들은 이렇게 가다가는 치킨 한 마리에 3, 4만 원 할 날도 머지 않았다며 배달앱 갑질 횡포에 보이콧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1년 내내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두바이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2시간가량 쏟아진 비의 양, 두바이의 1년치 강우량으로 75년 만에 최악의 폭우였습니다. 왕복 10차선 도로가 침수돼 시민들은 도로를 제트스키로 이동하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두바이 국제공항의 항공기도 100여 편 넘게 결항됐습니다. 홍수에 대처할 인프라를 대비하지 못한 두바이는 이번 재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폭우의 원인이 아라비아 반도를 관통해 오만만으로 이동하는 폭풍 전선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국가재난관리위원회는 두바이 일부 지역에선 약 2년치의 강수량이 쏟아지고 주변 국가 오만에서는 최소 17명이 사망했다 밝혀 전 세계적으로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